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대생은 아마도 여러분 스마트폰 첫 페이지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거나 적어도 한 달에 몇 번은 그 문 앞에 놓이는 스마일 로고 박스의 주인공 할 겁니다. 네, 바로 아마존이죠. 맞습니다. 아마존. 1994년 인터넷에서 막 그 책을 팔겠다고 시작했던 회사가 이제는 우리 일상생활부터 전 세계 기술 인프라까지 거미줄처럼 엮어버린 거대 생태계로 진화했잖아요.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좋습니다. 오늘 저희 핵심 미션은 이렇습니다. 겉보기엔 이익이 거의 안 남는 저마진 커머스 사업과 뒤에서는 황금알을 낳고 있는 고마진 기술 인프라를 아마존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로 엮어냈는지 그 복합 인프라 모델을 해독하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죠. 도대체 왜 이 회사는 2026 한 해에만 무려 2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니까요. 그러니까요. 오늘 이 숨겨진 의도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이 주식시장 흐름을 쫓는 투자자이든 당일 배송 없이는 못 사는 소비자이든 아니면 AI가 바꿀 미래 호기심 많은 학습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아마존의 현재 행보는 단순히 한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의 문제를 완전히 넘어섰다고 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전 세계 산업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돈과 데이터가 흐르는 길 자체가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나침반이죠. 그렇군요. 오늘 저희가 종합한 내용들에는 아마존의 경이로운 성과도 있지만 극단적인 투자 스케일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진짜 우려,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리스크 요인들까지 아주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방대한 이야기들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종합해서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아마존 비즈니스 모델을 해부해 볼까요? 여러분, 아마존 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거대한 온라인 쇼핑몰이 떠오르시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 아마존 엔진은 크게 5가지의 하이브리드 모델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쓰는 온라인 리테일과 마켓플레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생태계의 절대 강자인 AWS가 있죠. 맞아요. 거기에 요즘 무섭게 크고 있는 광고 비즈니스, 프라임 같은 구독 서비스, 마지막으로 홀푸즈를 포함한 오프라인 매장들까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게 다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이 5가지 부문이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 흔히 말하는 플라이휠 효과가 바로 아마존을 대체 불가능하게 만드는 진정한 해자입니다. 아, 플라이휠이요? 생각해보세요. 리테일이나 마켓플레이스 부문 자체는 물건을 팔아서 남기는 마진이 굉장히 박하거든요. 그런데 이 거대한 쇼킹 플랫폼이 일종의 블랙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트래픽을 쭉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요?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엄청난 트래픽과 구매 데이터를 다 빨아들이죠. 거기에 프라임 구독이라는 자물쇠를 채워서 고객이 다른 곳으로 못 가게 막아두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쇼핑몰 자체에서 큰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모아두는 거대한 함정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렇게 모인 방대한 트래픽과 데이터는 고스란히 AWS와 광고 플랫폼이라는 진짜 고수익 이익 엔진의 연료로 주입됩니다. 월마트 같은 곳은 그런 게 없잖아요. 네, 월마트 같은 전통적인 유통기업들은 이런 IT 인프라나 광고 플랫폼이 없어서 이익률의 한계가 명확하죠.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클라우드 경쟁사들은 사람들의 지갑이 열리는 이커머스나 실제 물건이 오가는 물류 네트워크가 없고요. 아, 그렇네요. 결국 수익성이 낮은 커머스가 고수익 사업을 먹여 살리는 게 독특한 선순환 구조네요. 네, 그 덕분에 아마존이 지금 위치에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설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숫자를 보다가 놀란 게 이 마진이 적다는 커머스 부문도 최근 행보를 보면 그냥 미끼 상품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점이 그러셨나요? 여러분, 최근 아마존에서 휴지나 샴푸, 세제 같은 일상적인 생필품 카테고리가 다른 부문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 아셨나요? 엄청난 속도죠. 심지어 미국 전체 생필품 유닛 점유율의 3분의 1을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동네 마트조차 안 가고 다 아마존에 의존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일상에 완전히 스며들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하게 만든 배후에는 한계까지 끌어올린 물류 네트워크 효율화가 있습니다. 물류망 효율화요? 네, 최근 중국의 초저가 커머스 공세가 매서운데요. 아마존은 $10 미만의 초저가 상품만 모아
파는 아마존 하워크 플랫폼을 순식간에 25개국 이상으로 확장해버렸습니다. 대응 속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게다가 현재 아마존 물류 네트워크에는 무려 100만 대 이상의 로봇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기계화가 아니라 완전히 자동화된 로봇 도시가 창고 안에 구축되어 있는 셈이죠. 잠깐만요. 100만 대요? 운만한 대도시 인구수랑 맞먹는 로봇이 창고 안을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와, 스케일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그 100만 대의 로봇이 만들어내는 효율의 끝판왕이 바로 애드 투 딜리버리 같은 서비스입니다. 배송 트럭이 출발하기 전에 고객이 물건을 추가로 쏙 집어넣을 수 있는 기능이죠. 아, 저 그거 알아요. 밤에 누워서 쇼핑하다가 아, 맞다. 치약 하고 장바구니 하나 더 담을 때 있잖아요. 그때 따로 배송비 안 내고 기존에 오고 있던 박스에 합쳐서 오는 그거죠? 바로 그겁니다. 고객 입장에선 그냥 편리한 기능 하나 추가된 것 같지만 아마존 입장에서는 트럭이 2번 갈 것을 한 번으로 줄여주는 엄청난 물류비 절감 혁신입니다. 프라임 물량의 10%나 차지했다면서요? 네, 실제로 이 기능이 출시 6개월 만에 전체 프라임 물량의 10%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혁신들이 쌓이고 쌓인 결과 최근 당일 배송 물량이 무려 70%나 폭증하는 기염을 토했죠. 편의성을 던져주고 물류비는 깎아버린다? 정말 똑똑하네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요. 네, 덩치로만 보면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커머스 부문이 압도적으로 큰데 아마존의 곳간을 채워주는 진짜 캐시카우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아마존 웹서비스, AWS죠. 맞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AWS가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15%에서 18% 언저리인데 영업이익으로 따지면 회사 전체 이익의 절반 이상을 혼자서 벌어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드가 돈이 된다는 건 알겠는데 최근 성장세가 다시 가팔라졌다고요? 네, 2025년 전체 기준으로 AWS 매출이 전년 대비 20% 성장했습니다. 특히 작년 4분기가 놀라운데 분기 매출만 356억 달러를 찍으면서 성장률이 24%로 껑충 뛰었습니다. 다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거군요. 2022년 이후 가장 빠른 속도죠. 전 세계 기업들이 생성형 AI를 도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 클라우드 수요가 폭발한 것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아마존의 자체 칩 설계 능력이 결정적인 무기로 작용했습니다. 자체 칩이요. 보통 AI 하면 다들 엔비디아 칩을 사다 쓰는 거 아닌가요? 아마존이 직접 만든 AI 칩인 트레이니움이나 자체 CPU인 그래비톤 같은 이름들이 요즘 계속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이 자체 칩들에서 나오는 연간 환산 매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점은 그 자체 칩들이 가져다주는 압도적인 가성비입니다. 최신 AI 칩인 트레이니움 2를 보면 비슷한 급의 다른 GPU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가성비가 30에서 40%나 더 높습니다. 40%나 차이가 나나요? 네, 클라우드 인프라를 수백, 수천 대씩 빌려 써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은 AI 모델을 학습시키는데 비용이 30%덜 든다면 당연히 구미가 땡기겠죠. 하긴 비용 절감이 엄청나겠네요.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챗GPT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히는 엔트로픽이 차세대 AI 모델인 클로드를 학습시키기 위해 바로 이 트레이니움 2 칩 50만 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AI 기업이 자신들의 핵심 두뇌를 아마존 칩에 맡긴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현재 AWS가 확보해둔 수주 잔고가 2,440억 달러에 달합니다. 전년 대비 40%나 폭증한 수치죠. 잠깐, 수주 잔고가 2,440억 달러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쉽게 말해서 이미 계약서에 도장 다 찍어놓고 앞으로 순차적으로 통장에 꽂힐 확정된 돈들이 대기실에 쌓여있는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기업들이 우리 앞으로 몇 년 동안 너의 클라우드 이만큼 쓸게 하고 약속한 금액이 2,440억 달러라는 거죠. 대기실에 확정된 현금이 300조 원 넘게 쌓여 있다니 듣고도 믿기지가 않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 AI라는 게 단순히 클라우드 뒷단에 있는 개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도 밀접하죠. 맞아요. 최근에 아마존 앱 켜서 쇼핑하실 때 뭔가 똑똑해진 챗봇 같은 거랑 대화해 보신 적 있나요? 바로 아마존의 AI 쇼핑 에이전트 루퍼스 이야기입니다. 아, 루퍼스? 2025년 한 해 동안 이 루퍼스를 써본 사람이 무려 3억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루퍼스와 대화하면서 쇼핑한 사람들의 구매 전환율이 일반 고객보다 60%나 높았다는 거예요. AI가 이거 사시면 절대 후회 안 합니다 하고 사람들의 지갑을 어떻게 여는지 그 타이밍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는 뜻이죠. 정말 무섭게 똑똑하네요.
그리고 그 루퍼스가 똑똑해질수록 아마존의 세 번째 이익 엔진인 광고 비즈니스가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상품을 망설이는지 AI를 통해 가장 정교하게 의도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데이터가 쌓일수록 타겟팅이 정교해지겠네요. 작년 4분기 광고 매출만 분기당 17억 6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게다가 프라임 비디오 같은 스트리밍 콘텐츠의 광고를 본격적으로 붙이기 시작하면서 광고를 시청하는 유저 수가 3억 1,500만 명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거의 방송국 수준이네요. 이제 아마존은 물건을 파는 곳을 넘어서 전 세계에서 타겟팅이 가장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대한 미디어 제국이 된 겁니다. 커머스로 사람을 묶어두고 AWS로 기업들의 인프라를 장악하고 루퍼스 같은 AI로 광고 수익까지 싹쓸이한다. 정말 완벽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네, 시장 반응을 살펴봐야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실적을 발표했는데 흥미롭게도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직후 아마존 주가는 하루 만에 5.5%나 뚝 떨어졌습니다. 꽤 큰 하락이었죠. 월스트리트가 이 완벽해 보이는 성적표를 보고도 뭔가에 크게 놀라서 주식을 던졌다는 건데 그 충격의 원인이 대체 뭐였나요?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범인은 바로 실적 발표 마지막에 튀어나온 2026년 자본 지출 가이던스였습니다. 자본 지출이라면 설비 투자 같은 거죠? 네, 기업의 미래를 위해 공장을 짓거나 장비를 사들이는 데 쓰겠다는 예산이죠. 당시 애널리스트들은 아마존이 2026년에 대략 1,461억 달러 정도를 투자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경영진이 태연하게 우리는 내년에 약 2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라고 선언해버린 겁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500억 달러나 더 쓰겠다는 폭탄 발언이었죠. 네. 2천억 달러요? 우리 돈으로 대충 280조 원을 한 해에 다 쓰겠다고요? 아니 지금도 돈을 산더미처럼 벌고 있는데 월가는 왜 그 돈을 투자하겠다는데 화를 낸 건가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해하려면 아마존의 현재 밸류에이션, 즉 주가 수준을 봐야 합니다. 2020년 2월 기준으로 아마존의 과거 실적 대비 주가 수익 비율이 29.3배, 미래 실적을 반영한 포워드 펀은 27.3배입니다. 이익 성장성을 감안한 PEG 지표는 약 1.58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숫자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시장에서 아마존을 30년 된 오래된 유통회사가 아니라 여전히 엄청날 프리미엄을 받는 폭풍 성장하는 스타트업처럼 가격을 매겨주고 있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기대치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투자를 집행해버리면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현금 흐름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바로 잉여 현금 흐름, 즉 회사가 벌어들인 돈에서 이것저것 다 떼고 지갑에 온전히 남는 진짜 현금이 단기적으로 확 쪼그라들게 됩니다. 장부상으로 이익은 나는데 현금은 팍팍 줄어드는 딜레마네요. 게다가 아마존은 창립 이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단 한 푼도 준 적이 없습니다. 번 돈을 주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전부 털어서 2천억 달러라는 돈을 다시 쓰겠다고 하니 단기 수익을 쫓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패닉이 온 겁니다. 그럼 그렇게 영혼까지 끌어모은 2천억 달러를 도대체 어디에 쏟아붓고 있는 건가요? 로봇 100만 대를 더 사려는 건 아닐 테고요. 그 막대한 돈의 행보를 쫓아가 보면 아마존이 그리는 좀 무서운 미래 지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지출처는 단연코 전력과 AI 인프라입니다. 전력이요? 데이터 센터 수만 개와 AI 칩을 쉼없이 돌리려면 상상을 초월하는 전기가 필요하거든요. 아마존은 과거 12개월 동안에만 무려 3.9기가와트의 전력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3.9기가와트요? 감이 잘 안 오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서울 같은 거대 인구 밀집 도시 여러 개를 통째로 가동하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전력량입니다. 2022년에 확보했던 전력의 딱 2배 규모죠.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마존은 2027년까지 이 어마어마한 전력 용량을 다시 한번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에 남는 전기를 아마존에 다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전기 먹는 하마가 따로 없네요. 그리고 두 번째 지출처는 아예 지구 밖, 우주를 향해 있습니다. 지구 저궤도에 위성을 수천 개 띄워서 전 세계 어디서든 아마존의 초고속 인터넷을 쓰게 만들겠다는 프로젝트 카이퍼입니다. 위성 인터넷망이요? 당장 2026년 한 해 동안에만 이 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20번 이상의 우주 발사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이걸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만 매년 10억 달러씩 밑빠진 독처럼 돈이 들어가죠. 땅에서는 데이터 센터 지으려고 도시 몇 개 분량의 전기를 싹쓸이하고 하늘에서는 우주에 기지국을 쏘아 올리느라 번 돈을 다 태우고 있다. 진짜 말 그대로 우주적 스케일의 돈잔치네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현금을 태우면 월가의 똑똑한 투자자들은 불안해서 다 도망가지 않나요?
워런 버핏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배당도 안 주고 현금만 까먹는 회사는 딱 싫어하잖아요. 거기가 바로 이번 분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워런 버핏의 벅셔 해서웨이 포트폴리오 공시를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여전히 아마존 주식 1,000만 주, 금액으로는 약 19억 달러 규모를 굳건히 쥐고 있었습니다. 안 팔았군요.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발표 날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목표 주가는 279달러에서 293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인 약 222달러 대비 여전히 20에서 30%더 오를 거라고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 지갑에 현금이 마르는데도 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시장은 아마존의 이 극단적 베팅이 2028년 이후 폭발적인 현금 흐름 레버리지로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효과요? 지금 무리해서라도 전 세계의 AI 통신망과 데이터 처리망이라는 미래의 뼈대를 완전히 독점해버리면 2, 3년 뒤에는 경쟁사들이 감히 따라올 엄두조차 내지 못할 압도적인 수확을 거둘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아, 뼈대를 혼자 다 장악해버리겠다는 거군요. 장밋빛 미래이긴 하지만 그래도 모든 베팅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이런 화려한 전망을 전해드리긴 하지만 자료에 명시된 불확실성들도 빼놓지 않고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리스크 분석도 필수죠. 저희는 철저히 중립적인 전달자로서 자료가 지적하는 우려사항들을 그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분석 자료에서 경고하는 가장 큰 리스크들은 무엇인가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요. 자료에서는 5가지의 핵심 리스크를 아주 명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와의 치열한 AI 인프라 경쟁입니다. 만약 여기서 주도권을 뺏긴다면 그 엄청난 2천억 달러의 투자는 고스란히 뼈아픈 매몰 비용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 대비 수익화 시점이 늦어질 경우입니다. 투자는 역대급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AI로 돈을 늦게 벌게 되면 시장의 프리미엄 밸류에이션은 냉혹하게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돈 쓴 만큼 성과가 바로 안 나오면 주주들이 가만 안 있겠죠. 또 다른 리스크는요? 세 번째는 아마존 플랫폼 안에서 물건을 파는 서드파티 셀러들의 불만과 규제 리스크입니다. 수수료나 광고비 부담이 커지면서 판매자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고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 당국의 반독점 규제 타개에 대기 딱 좋은 명분입니다. 아, 반독점 이슈가 있군요. 네네. 네 번째는 소비자 경기 둔화 가능성입니다. 거시경제가 흔들려서 사람들이 당장 지갑을 닫아버리면 이커머스 매출부터 타격을 입겠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어쩔 수 없으니까요. 마지막 5번째는 시장 일각에서 우려하는 정치적 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관세 정책의 변화가 수입품 의존도가 높은 아마존의 리테일 마진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자료의 리스크 요인으로 분명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이 5가지 리스크를 쭉 들으니 뭔가 차갑게 현실 감각이 돌아오는 기분이네요. 여러분, 아마존이 로봇을 100만 대나 굴리고 인류의 뼈대를 맞는다고 해서 맹신해선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작년 4분기 실적 세부 항목을 들여다보니 유럽 지역의 소송이나 해곡 보상금 등으로 무려 24억 달러라는 일회성 비용이 쑥 빠져나간 기록이 있더라고요. 기업의 덩치가 국가급으로 커질수록 이런 규제와 운영의 마찰 비용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크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숨가쁘게 달려온 오늘의 심층 분석,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마존은 그저 다음날 물건을 배송해주는 친절한 온라인 쇼핑몰이 아닙니다. 이들은 당장의 이익률을 높이거나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챙겨주는 일 따위는 철저히 뒤로 미룬 채 인류 미래의 거대한 인프라를 독점하기 위해 기업 역사상 가장 극단적이고 거대한 베팅을 하고 있는 포식자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가장 중요한 통찰은 아마존의 투자가 단순히 자기들 회사 덩치를 키우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들은 우리가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소비하고 밥 먹든 물건을 사고 인공지능과 대화하며 결정을 내리는 그 모든 행위의 기반 시설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전기나 수도처럼 우리 삶을 24시간 지탱하는 거대한 신경망 전체를 자사의 통제 아래 두려는 아주 원대한 마스터 플랜을 실행 중인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이고 재밌는 질문을 하나 던지며 오늘의 대화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이 며칠 뒤에 아마존 앱을 켜서 물건을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여러분의 미묘한 취향을 완벽하게 간파한 AI 루퍼스가 물건을 골라주고 그 엄청난 데이터 연산은 아마존이 직접 만든
트레이니엄 칩 위에서 처리됩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미래에는 이 모든 정보가 프로젝트 카이퍼가 띄어올린 우주위성을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쏘아질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저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상점을 이용하는 고객일까요? 아니면 이미 아마존이 촘촘하게 깔아놓은 거대한 전기망이나 수도망 같은 필수 유틸리티 시스템 안에서 숨쉬며 살아가는 하나의 사용자로 편입되어 버린 걸까요? 아주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네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일상 곳곳에 아마존이 깔아둔 인프라를 몇 번이나 거치게 되는지 한번 찬찬히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보다 훨씬 깊숙이 그 거미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깨닫고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긴 시간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흥미로운 지식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